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확산세를 이어가던 산불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강대강 충돌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온갖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판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망과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집중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사법적 판단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도 클 수밖에 없지만 법이라는 게 전문적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행간을 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를 대표하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셨습니다. 요즘 당내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법사위에서 떠나신 이후에. 두 분 다 1969년생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동갑입니다. 판사를 또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최선 의원도 하셨고.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먼저 산불 상황부터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도 이제 산불 대책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산불 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복구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식주, 즉 주거와 생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가장 있고요. 필요한 게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추경도 필요할 것이어서 추경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책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재명 대표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행안위와 또 농해수위 위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직접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산불 재난 긴급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그런 그 지원금을 결정한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지금 구호품들이 많이 속속들이 도착하는데도 그렇죠. 그거를 분배할 자원이 없다라는 현장의 요청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토론할 테지만 헌재라든가 이런 시위 때문에 경찰 병력이 거의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 헌재에서 빨리 선고를 내려서 어떤 해결이 되면 경찰 병력이 현장에 가서 그 이재민들이라든가 유족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 헌재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텐데 일단은 그 예비비와 또 재난지원금이 한 9천억 정도 있는데요. 바로바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돈, 그다음에 또 장래에 이런 산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또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공통점은 추경을 빨리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저희는 일단 가용한 자원을 먼저 신속하게 집행, 왜 하루 한 시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요.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고 또 피해가 과거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상황에서 여야가 이런 일에서만큼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야말로 이제 극적인 이제 반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먼저 장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장 의원께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쓴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있고 1심에서 2년 넘게 3명의 판사가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없고 몇 번의 재판을 한 끝에 결국은 모두 다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그리고 변명했던 내용만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이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본인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의원님 이건 제가 확대한 거기 때문에 조작된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는 이 판결이 국민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판결이 희화화되면 저는 그 판결은 판결로서의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1심 판결이 너무 황당해서 놀랐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근데 2심에서 두 번째 공판기일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 또 안 하니까 세 번째에서도 했고 그때 저는 무죄가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은 1심 판결이 쉽게 말해서 이제 남의 다리를 긁었다는 거거든요. 남의 다리를 긁었다. 예, 딴 데다 총질을 했다는. 예. 근데 이제 1심이 그걸 간과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얘기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거는 무죄가 나오겠다. 왜냐하면 그 워딩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주관적 느낌 영역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죄를 정말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소장 변경의 그 주된 부분은 어디였냐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장 변경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은 무죄인데 골프 치고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니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 발언이 문제가 되고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은 사실은 1심에서도 대부분 무죄가 났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된 것은 주로 그 부분이고 백현동 부분은 사실 변경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도 가장 주된 부분은 백현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백현동 부분도 네. 검찰에서는 기소를 어떻게 했냐면 그 5개 그 공공기관에 6개 부지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뭉뚱그려서 섞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항소심에서는 정확하게 5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 말
그리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한 말을 정확하게 나누었고 그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법률이라든가 그때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 그리고 그때 국토부 국장들이 성남까지 내려와서 공무원들 직접 면담하고 이렇게 지시했던 그런 흔적들도 다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쟁점 두 가지예요. 고 김문기 전 차장 관련한 거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인데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저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법원 판단. 먼저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의 이제 처장이었죠. 이제 관련 발언. 김문기 몰랐다. 이거는 뭐 1심에서 2심에서 뭐 다 무죄가 난 거고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좀 전에 이제 장 의원 말씀하신 이건 1심에서는 유죄.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 변경해 준 거다. 이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나왔는데 좀 더 이제 두 분께서는 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의 주장이 이렇다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백현동 김문기 전 차장 이게 왜 문제라는 겁니까? 항소심 판결에서 계속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들어준 것 중에 이건 인식에 관한 것이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추상적이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 친 그것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위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정리해서 아니 조작된 것이 아닌데 조작됐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랬더니 결국은 조작된 거 맞다. 그래서 네. 지금 국민들이 이게 판결이 희화화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카톡에 뭐 사진 두 장. 그래서 뭐 사진 찍을 때 저 너무 이렇게 확대하면 이거 조작이니까 그렇게 찍지 마세요. 이러면서 계속 지금 이게 희화화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조작된 것이며 그거에 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골프라는 두 글자는 전혀 들어간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발언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왜 문제가 됐고 아니 골프를 치고 3명이 치고 김문기 씨가 카트도 운전해 줬고 그리고 공까지 주워 주면서 18홀 내내 골프를 쳤는데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여기 사진도 있지 않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자에 이게 볼 마커도 있는데 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 여러 명이 찍었는데 이게 골프 친 것과 관련된 사진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 모자에 볼마커가 있는 거 보니까 골프 치고 찐 사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골프라는 두 글자는 한 적도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그건 조작이 맞다 이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희화화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을 것처럼 협박했다라고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인식도 아니고 사실에 관한 것이고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발언을 다 자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싹 빼고 그 국정감사에 있었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보니까 공문이 여러 차례 와서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언과 마지막 발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낸 모든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고 그 발언 중에 어디에라도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쏙 빼내고 첫 번째 것과 마지막 발언만 모아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의견이 됩니까? 공문이 몇 번이 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발언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공문이 지속적으로 와서 저는 그것을 매우 압박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의견이죠. 공문이 온 건 사실이고 압박으로 느꼈다는 의견이지만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차원이 다르다. 공문이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꼈다는 말과 똑같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는 정확하게 피고인의 말을 확장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뭐
그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 금지라든가 네. 확장해석 금지가 뭐 저희 정확하게 성립된 법리인데 지금 이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짜집기 기소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는 말을 유추해서 공소장에다가 적어놨다. 아, 유추했다. 예, 예. 그 대법원 판례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대로 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워딩대로 기소하지 않고 장애들의 생각을 넣어서 짜집기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천명을 한 것이고요. 그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진 부분도 사실은 11명이 가서 그 아마 관광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 네. 그거를 4명만 축소해 갖고 축소해서 이렇게 골프를 뭐 친 거 아닙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을 확대해서 네.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확대도 그 조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이런 주장을 할 때 네. 사실은 왼쪽에서 오른쪽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줄 뭐 알았더니 칼로 찌른다 예, 뭐 칼로 이런 찌르는데 거예요. 전체를 네, 네, 이렇게 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공격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검찰이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했을 텐데 저 두 번째는 윤석열 그때 대통령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정말로 그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애써 눈을 감거나 무혐의를 내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유독 한 얘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탈탈 털어서 기소했다는 점, 그 점도 사실은 검찰이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검찰의 네, 무리한 방법에, 기소, 예, 무리한 기소하는 기소에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네, 이것까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네, 네. 물론 사진 확대가 조작이 될 수 있지만 이 4명 있는 사진만 제시한 게 아니라요. 본래 10몇 명 있는 사진이 그대로 있고 그중에 골프 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명을 확대한 것이지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떤 부분이 조작인지 잘 모르겠고 짜집기 기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판결을 정확하게 짜집기 판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가 이 발언 전체를 보면 맥락으로 보면 어떤 인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다 발언을 잘라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건 요래서 빼고 인식이라 빼고 뭐라 빼고 이건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빼고 이거는 보충 설명이니까 빼고 판사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디에 허위 사실이 있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표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면서 변명한 그대로 밑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한 땀 한 땀 판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바느질해놓은 판결이다. 정말 이게 바로 짜집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4차례의 워딩을 그대로 그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그 워딩의 그 말의 진짜 의미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선고를 1시간 36분 정도 선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항소심에서도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어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낸 게 아니라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라고 그런 자신감에서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것에 대해서도 백현동도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공공기관의 6개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균형발전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국토부가 요구하면 성남시에서 지자체에서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공문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파트 부지로 자꾸 팔아라 그 한 요구를 그 딱 중용으로 우리가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서 성남시가 필요한 R&D 센터 부지를 8,000평 확보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부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절충적인 합의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성남시장 시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워딩대로 하면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예, 검찰 기소는 그 위에 부분과 아래 백현동 식품연구부지를 뭉뚱그려서 마치 모든 것을 다 그런 균발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걸로 하니까 법원에서 그걸 정확하게 가름말을 타준 것이죠. 근데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려도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특혜 아니냐 그랬더니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협박한 적도 없고 공문 내용 어디에도 없고 공무원 누구도 협박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더니 요거 빼고 협박했다는 건 싹 빼고 그리고 협박했다고 하는 그 말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말은 앞뒤 이게 발언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잘라내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껍질 벗기고 토막 내고 다 잘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선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껍데기 벗기고 가시 발라내고 살점 하나 드러내더니 이게 어디 생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뭐 저와 장도영 의원님과의 차이는 누가 이렇게 잘랐느냐가 쟁점인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실제 워딩과 다르게 자르고 편집했다는 시작은 검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진짜 이 항소심은 워딩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시간별로 설시한 다음에 이 주된 흐름의 취지는 이런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진실에 가까운 진실은 항소심 판결이다. 잘랐으면 그 전체 맥락을 보면 됩니다. 잘라서 분석해서 전체 맥락을 보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 다 빼내고 나머지 것만 싹 모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관계 봤다는 장도영 거죠. 의원님은 지금 판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뭐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법원의 재판관들한테 잠깐만요. 판사들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비판은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사회자 얘기 좀 들어주시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국 대법원 가서 이제 또 한 번 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관심이 되는 게 633. 보통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판사분께서는 잘 아실 텐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은 기소, 그다음에 1심 선고까지는 6개월, 그다음에 2심 선고까지는 3개월, 3심 선고까지는 3개월. 자, 저 원칙대로 하면 대법원은 3개월 뒤, 그러니까 6월 26일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석 달 안에 가능할까요? 김 의원. 그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 만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원래 이제 상고 기간도 일주일이고 그다음에 재판 기록이 올라오는 기간도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는 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633이고는 법의 원칙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뭐 선회를 하더라도 그럼 뭐 예컨대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그 패스트트랙 재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왜 속도를 안 내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가서 파기 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냥 선고까지 형량까지 내버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대법원은 법리를 다투는 기관인데 형량까지 선고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안 사례가 되고. 있습니까? 파기 재판에서. 파기 자판 사례도 2%밖에 안 됩니다. 예컨대 선고법에 대해서 200 몇십 건이 올라갔다고 하면 2% 정도만 파기 자판인데 그것은 뭐 명확하게 크게 뭐 재론의 여지 없이 항소심이 법리적인 문제 딱 하나 틀려서 네. 그거를 바로잡고 그냥 그대로 자판하는 경우인 거죠. 나머지는 거의 똑같고요. 근데 이것은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항소심이 더 자세하고 정확하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파기 자판하는 사례는 없다. 이거는 정말로 무리수다라고 보고 그걸 국힘이 주장하는 것 자체도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위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문에는 그 기간 안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이걸 계속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규정에 대해서 강행 규정처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비춰보면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공직선거법만 이렇게 633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상고를 하고 또 법원에서도 그에 맞게 신속하게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당연히 법에도 633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수가 생기고 국민들께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최대한 3개월 안에 선고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파기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김성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이 유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는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리 판단을 해서 유무죄를 다시 바꾸어서 항소심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대법원에서 직접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법리만 판단하는 그리고 양형은 사실심의 정권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파기 재판까지 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3개월 그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재판이냐인데 네. 이 사건은 파기가 되면 환송이 될 가능성이 저는 환송. 뭐 네. 거의 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기 재판이든 파기 환송이든 파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3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633 원칙은 사실은 이제 선거법 재판은 1년 안에 끝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출직의 임기가 네. 예, 다 도래해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소용이 없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 633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과 외환죄 외의 수사들이 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한 푼도 뭐 벌지 못했다라 손해만 봤다라든가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서 기소가 되면 633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판결이 난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국민의힘도 그 400 몇십억인가요? 선거 비용 다 물어낼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가까이 심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선고하려고 노력을 해서 빨리 선고를 했고 대법원도 그 633 원칙은 이미 1심에서 2년을 심리를 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이라도 최대한 그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해달라는 말씀이고요. 2년이 지나간 데에는 증인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도 2번이나 우연법률 심판 제청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거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요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법 리스크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남아있는 또 사법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거고요. 그다음에 위중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다 1심 진행 중이거나 2심 이제 진행 중인데 만약입니다. 만약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혐의가 많은데 사법 리스크가 또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자체가 정적주기를 나타낸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또 잘못한 실수한 게 저 한 건 한 건마다 뭐 수사 기록을 몇만 페이지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건과는 한 20만 페이지 가까운 수사 기록을 제출했는데 그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2, 3년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증인이 470명 가까운 증인을 검찰에서 신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다 증인신문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거가 만약에 이제 파면 선거가 나오면 곧 2개월 이내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 저 사건들은 지금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수사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라서 저는 검찰이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저렇게 수사 기록이 방대해졌는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공직선거법 이렇게 항소심에서 무죄난 게 민주당이 반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1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 분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결을 희화화하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있을 때 민주당에서 훨씬 더 법리적으로 증거로 걱정했던 것은 위증교사였습니다. 위증교사. 그런데 그것이 아니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가 났는데 위증교사를 한 사람만 지금 무죄가 난 꼴이 됐고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했던 결정적인 위증교사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소심에서 이게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유죄로 바뀌면 오히려 이것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공직선거법은 어느 정도 무죄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 내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법리로 보나 증거로 보나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위증교사가 지금 4월 1일 날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재판이 진행된다면 뭐 추가적인 증거조사도 필요 없기 때문에 5월 중에도 선고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저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 위증 교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겠다?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재판들이 아까 2년 걸린다고 했지만 2년, 3년 안에 결국은 재판이 끝날 건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서 결국은 이 많은 폭탄들 중에 하나가 터진다면 결국은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기 위해서 170명의 민주당 의원을 인질로 잡고 계속 가는 상황이 과연 민주당으로서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 둘, 세 개의 가정을 두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기 대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 장명 의원님 말씀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이 그런 논리로 지금 유력한 제1야당의 대권 후보를 아예 국민의 선택조차도 못 받게 하려고 그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검찰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온갖 사건을 다 모았습니다. 중앙지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기각이 됐죠. 그럼 거기다가 기소를 하고 그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또 쪼갭니다. 위증은 저쪽으로 보내고 공직선거법은 또 다른 재판부로 기소해서 보내고 이것이야말로 그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재판부를 쇼핑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대선이 결정이 되면 모든 그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정지가 되고 재판이 정지가 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확실한 견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 얘기하다 아니 근데 보니까 다수 헌법자 견해가 아니라 예전에 대선 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요. 민주당에서는 재판 정지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때 민주당 편에 서 있었던 진보적인 헌법학자의 대부분이 재판 정지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강제 수사든 뭐든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 다 해놓고 수사는 할 수 있어서 그때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건 아무 상관없고 재판할 때는 재판은 하지 말라? 저는 이미 이번에 공수처가 직무유기죄로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소추에는 소추의 범위로 딱 한정되고 수사든 재판이든 그것은 상관없이 진행돼야 당시 된다라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그럼 국힘에서는 아마 재판이 정지될 거라고 분명히 주장했을 텐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 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재판 정지된다. 그 논란은 있지만 다수결이라는 거를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수처에게 사건 가져가라 해서 수사하라고 했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는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올 거로 생각해서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해갖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자. 그럼 이런 논란 안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특검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당이. 알겠습니다. 특검이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특검이 안 됐으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얘기로 이제 화제를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이제 깼고요. 오늘로
7일째입니다. 8대0 파면이 확실한데 정교하게 결정문 다듬느라 시일이 걸리는 거다. 아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커서 이제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다. 4월에 난다. 아니다. 6월에도 결론이 안 난다. 그야말로 이제 근거 없는 소문들만 진짜 무성한데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6명이 안 되는 거죠. 6명이 안 된다. 6명이 됐으면 문영배 권한대행은 벌써 선고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까? 일괄 변론기일 지정하고 대통령이 오전에 구속 취소 신문도 있고 형사 본안 재판 기일도 있으니까 재판기일 한 번만 연기해달라고 했더니 1시간 딱 뒤로 미루면서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가면서 그리고 초시계로 시간 재고 직접 신문하겠다고 했더니 신문하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거조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2월 말에 거의 결론 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결국 민주당이 가장 힘을 쏟았던 내란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 집중돼 있었냐면 홍장원의 체포명단 그리고 곽종근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헌법기관인. 그게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장원의 메모 날라갔죠. 홍장원의 진술은 본인 스스로도 그때 병원에서 입원하고 약 먹고 있어서 내가 좀 다른 소리 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인정 다 해버렸고 그 사이에 구속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구속 취소가 되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구속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란죄는 본안재판에서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 왜? 내란 관련된 부분이 탄핵 사유의 90%인데요. 아마 지금 헌재에서는 이 홍장원의 메모나 진술이 사실 근거를 상실하고 구속 취소되면서 사실 멘붕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곽종문의 진술마저도 회의 협박 오염됐다라는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헌재가 무엇을 근거로 내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며 민주당에서도 가장 목에 힘을 줘서 얘기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가 가장 객관적이고 유일한 증거였다. 그런데 지금 근거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고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예, 지금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제가 제 교수님도 있어서 여쭤보면 표결을 해도 한참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 이게 왜 늦어질까? 저는 한두 분이 어깃장을 좀 놓고 있다. 한두 분이?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독일 그 연방헌법재판소법 같은 거를 보니까 이제 표결이 난 후에도 어떤 재판관 한 명이 예컨대 다시 평의를 요구하면 그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외국 입법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한두 분이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 평의를 열어달라. 예. 그러면 평의를 열어야 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그런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평의를 열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장동현 의원님께서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지만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평의를 통해서 다. 그러니까 8명이 다 모여서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할지 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다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결정을 한 것이니까 따라달라. 이렇게 지금 재판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에서 죄를 뺐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헌재에서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 정리가 된 것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변론 종결까지 다 심리 종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말 이렇게 늦어진 것은 예전에 8대0 설이 있었는데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민석 수석께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의 연계설, 그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런 연계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5대 2대 1 나온 거 보니 이제 이것도 8대0은 좀 포기하고 정말 그 7대 1이나 6대 2도 선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평의도 1시간 정도 만에 그쳤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고요. 마지막 평결을 할 그 시점만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한덕수 총리의 헌재 이제 탄핵 선고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기각이 또 이제 선고가 됐어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저희가 관심을 갖냐면요. 전체 8명 이제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이제 기각을 하고 한 분은 인용, 또 2분은 이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모든 경우의 수가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인용도 있고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요. 특히 이제 2사람이 이제 눈에 띄는데 바로 저 2분이에요. 보여주십시오.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왜 그러냐면요. 이 2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라는 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임명 보류가 아예 헌법이나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반면에 정계성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멸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각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지금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도 근무 안 했는데 탄핵했는데요. 그게 4대 4로 결론이 날 일입니까? 저는 뭐 정확하게 정치적 성향으로 갈려진 그간의 판결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8대 0으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대 0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늦어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네. 문영배 권한 대행으로서는 6명만 채워진다면 어떻게든 빨리 선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6명이 안 된 거고 6명이 됐다면 그리고 그런 뭐 한두 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독일의 예는 있지만 우리는 뭐 독일의 그런 헌법재판소 규정에 독일의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누가 뭐 평의를 열어달라고 해서 다시 평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라고 압박하면서 이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탄핵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탄핵하고 나서도 다음 승계하는 국무위원 승계하는 분 권한대행 승계하는 국무위원이 여전히 하지 않으면 차례대로 모조리 즉시 탄핵하겠다고 지금 초선의원들 모여가지고 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탄핵 인용을 위한 정족수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말 여당과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8대 0으로. 그러면은 뭐 최상목 대행이든 또 한덕수 대행이든 본인의 그 대행 입장에서는 헌재 그 의결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계속 불법 위헌적인 상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임명부터 하는 것이 그 국정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보고 만약 계속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헌재가 선고 기회를 잡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큰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을 빨리 신속하게 이번 주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아니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네, 이제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 다시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승계하는 국무위원들도 네. 계속 이제 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께서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 마비 발상이다.
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에서 72명 이런 2명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입니까? 내란죄입니까? 하여튼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란 선동죄 맞습니까? 이거? 저는 뭐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황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 내란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내란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공산당이 모든 걸 장악한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더라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을 차례대로 계속 탄핵시켜서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 위헌이든 위법이든 그 모든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이미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두 다 탄핵을 하겠다. 이거야말로 정부,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걸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내란 선동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거죠. 국민과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월 18일 날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되는데요. 네. 예, 그러면 심리에 관여했던 2분이 나가버리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8명 중에서 2명 나가면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족수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예. 계속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다음에 이 4월 18일까지 교체를 기다리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처음서부터 뭐 한덕수 총리를 뭐 다시 탄핵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상당한 시일이 벌써 지났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위헌적인 상태를 갖다가 계속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무총리로서의 또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중도층에서도 한 70% 이상이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빨리 선고가 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국민적 열망을 갖다가 권한대행이 이루어지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명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6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7명이어야 되는데 6명이 시작하냐 그랬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1항에 대해서. 그래서 7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놨기 때문에 6명이 할 수 있다. 그때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인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적용하냐 했더니 그것은 모든 사건에 다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놨고 그 헌법소원 사건 그대로 있고 가처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주심인데 그 사건에 대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 취하해도 소송 종료 선언 안 하고 그 가처분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2분 퇴임해도 6명이 선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려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면 문영배, 이미선 2분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법까지 발의하겠다는 그 꼼수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정족수라면 마은혁 후보자만 들어가면 7명이 됩니다. 그 7명이 결정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까지 연장해서 어떻게든 6명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자꾸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변론 재개해서 그분이 이 심리에 포함돼서 만약에 6대3으로 결론이 난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8명보다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국민들께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공격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서 5대3을 6대3으로 만들면 국론이 어떻게 되고 국민들께서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판결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고 8대0으로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은 다른 그때 임명하면 행정기관을 됩니다. 기속합니다.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덕수 지금 대행이 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승복하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외교도 그렇고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저도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항날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6명이 해도 된다고요? 그럼 그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이 승복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당연히 얘기했던 겁니다.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씨가 다시 복귀한다면 혹은 윤석열 정부가 경비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지금 헌재에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6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가처분이 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명이 심냐고 6명이 결론을 내면 그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헌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 같아요. 입장이 바뀌면 정치인들의 말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요. 네. 요건 또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하고 그래도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여지껏 의장으로서 쭉 해온 그걸 보면 계속 민주당 편에 서서 계속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셨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무소속이지만 아직 내 몸에는 바람피가 흐르고 있다. 바람피가 펄펄 끓고 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계속 민주당 편에 서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립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권한쟁의에서 한번 판단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무슨 권한쟁의를 하고 마은혁 후보자 아직 임명도 안 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정치적 중립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는 본인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서 어쨌건 이겼지 않습니까? 헌재의 판단을 받았고 그럼에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계속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위법 상태의 지속이고 본인의 권한을 계속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밟은 것이고요. 지금 국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 권한 정권을 갖다가 계속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갖고 계속 이 권한을 정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4월 18일이라는 거의 데드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더 강도 높은 그런 행동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을 4월 분명히 18일이 경고를 데드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네요. 그 두 분이 이제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예. 관여한 분들이 선고를 하고 나가야죠. 관여 안 한 분이 그 기록을 갖다가 뭐 보고 나서 그걸 어떻게 선고를 하겠습니까? 데드라인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전에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처음 권한쟁의 심판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했지만 네. 일부 인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 된 부분이 그리고 똑같은 사안이고 탄핵 사유 안 된다고 지금 다른 사건에서 이미 결론이 네네. 났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또 권한쟁의 하면서 그 가처분을 또 넣겠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압박하는 수단인지 이게 의미 없는 지금 소송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장의 아닙니다. 지위에. 헌재에서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한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을 빨리 인용을 해서 심리를 하고 인용을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리를 재개하면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그 심리 과정을 다 변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행정부에서
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헌재에서 완성체로서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그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해야 거 될 보면 때입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은 어쨌든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투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변론 재개하고 한 번만 변론 절차 갱신하면 금방 평의에 투입해가지고 결론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입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분을 투입시켜서 결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결론 빨리 헌재가 내고 그리고 곧바로 임명하면 됩니다. 왜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분을 투입해서 결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6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익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29번의 탄핵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재판 비용을 냈지만 이런 권한쟁의 심판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장동영 의원님께서는 판결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수축이고 모르죠, 뭐. 예, 네. 뇌피설인데 저희는 그냥 원칙을 주장하는 거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633을 주장하듯이 지금 헌재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도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고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은 내려라. 네, 뭐 이거는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저희가요 1시간이 지금 다 돼갑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장 의원님부터.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에서 뭐 법안이든 뭐 예산이든 일방적으로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국민의힘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로 가서 판단할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렇고 결국은 계엄 이후의 문제도 이 탄핵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걸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상황까지 왔고 탄핵 선고가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국론 분열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네. 김 의원님. 장도혁 의원님 말씀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도층이 어떤 거를 바라보고 있느냐, 또 중도층이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분명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윤석열의 파면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4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 것을 좀 보십시오. 실업률 또 여러 가지 그 주식 시장이 빠진 거라든가 지금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간 거라든가 지금 얼마나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망가졌습니까? 이거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재는 헌재의 역할을 또 헌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그걸 존중하는 그런 의무를 다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더 이상 거리에 나오지 않고 이 사태가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월 18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4월 11일 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 퇴임하는 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인데 4월 4일까지는 분명히 결론을 내야지 안 그러면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더 큰 혼란이요?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죠. 국민들께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변론 종결한 지 벌써 30일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도저도 안 하고 계속 끌고만 있다면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거리에 나오실 수밖에 없고 더 큰 혼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런 원칙대로 또 전례대로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영남권 피해 상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물론 광장에선 둘로 갈린 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이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자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